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설 연휴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도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아직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며 경계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일 울리던 각 지방자치단체 신규 확진자 통계 재난 문자가 조만간 모두 사라질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시급하거나 특이한 내용이 아닌 단순한 확진자 수는 재난 문자로 발송하지 말라는 권고를 지난달 전국 시도에 보냈고 지자체들이 잇따라 문자 전송을 중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독감 의심 환자 수가 외래 환자 1000명당 25.6명으로 지난해 마지막 주 60.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독감 유행 기준보다는 5배 이상 많은 수치여서 감염을 막기 위한 위생수칙 준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한 판사가 최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챗 GPT를 통해 사건 판단과 판결문 작성을 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소득층의 한 부모가 자폐 자녀의 의료비 면제를 청구한 사건이었는데 챗 GPT 판결 주장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 과학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만 누가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두고는 의료계와 과학계 등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의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로 의사, 과학자 양성을 어렵게 하는 역학관계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이 있었지만 방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대본 회의에서 3일 신규 확진자는 15,000명 정도로 전주보다 53% 감소했고 지난주 신규 위중증 환자는 308명으로 3주 연속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의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아직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님을 의미한다며 신규 변이 감시와 해외 유입 차단 등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재 안정세를 이어가려면 국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 병원에서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매일 울리던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확진자 통계 재난 문자가 3년 만에 사라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8일 단순한 확진자 수는 재난 문자로 발송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시도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방역조치 관련 변경사항이나 특이사항 등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높은 내용 위주로 재난 문제를 보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들이 잇따라 확진자 통계 문자 발송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당국이 중국발 항공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시행 중인 사전검사 의무화를 연장할 방침이라고 캐나다 통신이 3일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공중보건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양상이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이 같은 방역 규제를 4월 5일까지 연장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지난달 5일부터 한 달 예정으로 중국과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항공기 탑승 전 음성 확인을 의무화해 왔습니다. 사전 검사와 음성 확인은 입국자의 국적이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캐나다를 경유하는 입국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최근 한 달 동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표본 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지난달 22일에서 28일 외래 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인 환자가 25.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는 지난해 마지막 주 60.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들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겨울 독감 유행 기준인 외래 환자 1000명당 4.9명보다는 여전히 5배 이상 많습니다. 최근 배달 문화가 확산하면서 영유아용 이유식을 배송받아 먹이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의 상당수가 단백질과 탄수화물 등 영양 성분 표시가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이유식은 어린아이의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고루 갖춰야 하는 만큼 재료의 성분 표시가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이 표시된 영양 성분을 믿고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의 함량 표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소고기를 재료로 한 이유식 24개를 조사한 결과 절반가량인 11개 제품의 함량 표시가 실제와 달랐습니다. 단백질이 5g 들어있다고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2g, 40%밖에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2개나 적발됐습니다. 또 4개 제품은 탄수화물 함유량이 표시량의 70%대에 그쳤습니다. 아이의 성장 단계에 맞춰 균형 있게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과 표시된 함량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11개 제품이 표시된 영양성분 함량과 실제 함량의 차이가 기준 범위를 벗어났고 소비자원은 다만 조사 제품 모두 중금속 같은 유해 물질은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함량 표시 기준을 어긴 제품들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을 위해 아이들에게 다양한 이유식 제품과 간식 등을 제공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올해는 개나리와 진달래 등 대표적인 봄꽃을 예년보다 사흘에서 엿새 정도 일찍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상사업자 K웨더는 올해 2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지만 3월은 평년보다 높아서 봄꽃이 예년보다 빠르게 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개나리는 평년보다 5일 이른 3월 10일 제주도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겠고 광주 3월 15일, 대전 3월 22일, 서울에서는 3월 24일에 개화하겠습니다. 진달래는 3월 11일부터 24일 사이 남부지방에서 3월 25일 이후에는 중부지방에서 꽃을 피울 전망입니다. 봄꽃은 보통 개화일로부터 일주일 정도 뒤에 절정을 이룹니다. 남녘에서는 뼈에 이롭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고로쇠 채취가 한창입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고로쇠는 그야말로 숲이 선물한 보약이나 다름없는데요. 최근 수액을 채취하는 데 적절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농가마다 분주해진 모습입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눈이 채 녹지 않은 가파른 산길을 배낭을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둘레가 한아름도 넘는 나무에 작은 구멍을 내고 유출기를 박자 맑고 투명한 물방울이 맺혀 떨어집니다. 뼈에 좋다고 해 골디수라고도 이름난 고로쇠입니다. 장성 백암산 자락에서는 나무 망그루에서 매년 평균 7만 리터에 달하는 고로쇠가 생산됩니다. 고로쇠 약수는 날씨가 추웠다가 풀리면 더 잘 나옵니다. 고로쇠를 가득 채운 물통 몇 개씩 들고 나르던 모습은 이제 옛날 풍경이 됐습니다. 지금은 나무마다 고무관을 연결해놓고 집수통에 수액을 받아냅니다. 고로쇠 채취가 한결 수월해졌고 무엇보다 좀 더 신선한 수액을 공급하게 된 겁니다. 산에서 아무리 빨리 간다 해도 3, 4일씩 걸리고 또 갖고 내려와서 판매까지 하면 일주일 이상이 걸렸는데 지금은 바로 나오는 물이 내일 소비자한테 도착이 됩니다. 고로쇠 수액은 비타민과 칼슘 등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혈압이나 당뇨 개선은 물론이고 위장병과 관절염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년마다 이거를 사러 다니는데 물맛도 좋고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선물 겸사겸사 사서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로쇠는 겨울철 농한기를 맞은 농가에 소득을 보태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농가마다 채취부터 판매와 소득 분배까지 모두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도움이 되죠. 전체적인 이제 같이 산에 다니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내려가서 또 힘들면 소주도 한잔 하고 많이 단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장성을 비롯한 광양과 구례 등 전남 7개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고로쇠 채취는 오는 3월 말까지 계속됩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알려진 식품 중에 유일한 곡물이 바로 귀리입니다. 귀리는 가을에 심어서 6월에 수확하는 게 일반적인데 연구 결과 봄에 심어서 재배하는 게 몸에 더 좋다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거친 맛 때문에 소비가 많지 않았던 귀리. 하지만 최근 이 귀리를 쌀과 섞어 밥을 지어 먹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귀리의 단백질이나 비타민 등 영양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건강 효능도 뛰어나다는 점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귀리가 생각보다 씹는 그런 그 식감도 좋고 맛도 구수한 느낌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변비에도 좋다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귀리의 파종 시기는 가을. 그런데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 가을이 아닌 봄에 심은 귀리가 몸에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실험 결과 암세포를 제거하는 면역세포의 활성이 봄에 심은 귀리가 가을 귀리보다 13% 높았습니다. 춘파 귀리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이 저하되는 것을 억제하고 면역 관련된 중요 요인들을 증가시킴으로써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며칠 뒤 정월 대보름날 오곡밥을 지을 때 다른 잡곡과 함께 귀리를 넣으면 맛도 좋고 몸에도 더 좋습니다. 쌀 7에 귀리 3 비율로 해서 지어 드시면 영양과 밥맛을 동시에 얻으실 수 있고요. 오곡밥 드실 때에 귀리를 같이 섞어서 드시면 충분한 영양을. 연구진은 귀리 등을 포함한 오곡밥을 평소에도 섭취하면 비만 등 생활습관병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콜롬비아의 한 판사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인공지능 챗봇 챗GPT를 판결문 작성에 활용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고 AFP 통신이 2일 보도했습니다. 콜롬비아의 후안 마누엘 파디야 판사는 한 부모가 저소득 등을 이유로 자폐 자녀의 의료비 면제를 청구한 사건의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 챗GPT를 활용했다고 현지 라디오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1월 30일에 내려진 문제의 판결은 자폐아 부모 측의 손을 들어주는 내용이었는데 파디아 판사는 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챗GPT와 상담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공지능 전문가인 후안 다비드 구티에레스 콜롬비아 로사리오 대학 교수는 챗GPT에 같은 질문을 했지만 다른 답변이 나왔다면서 우선 파디아 판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판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챗GPT에 문의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윤리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되돌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았는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위부터 알아볼까요? 네, 5만 년 만에 지구를 찾은 녹색 혜성이 지난 2일 새벽에 지구에 가장 가까워졌습니다. C20223이라는 혜성인데요. 네. 지구에 가까워졌을 때 거리가 약 4,250만 킬로미터로 지구와 달 사이 거리의 110배 정도였습니다. 이 5만 년 전, 그러니까 지구의 현 생인류의 조상인 네안데르탈인이 살고 있을 때 지구에 접근을 했다가 5만 년 동안 우주를 돌아서 다시 지구에 찾아온 겁니다. 네. 이 녹색 혜성은 앞으로 또 지구와 점점 멀어져서 수백만 년 후에나 다시 지구에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백만 년 후면 아마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못 본다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달 말까지는 북극성과 마차부 자리의 가장 밝은 별인 카펠라 사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혜성의 밝기가 약 4.6등급으로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밝기이지만 달이 떠 있는 시간에는 맨눈으로 보기가 어려워서 이 도심에서는 쌍안경 정도는 있어야 관측이 수월합니다. 하지만 도심을 벗어나서 빛공해가 없는 곳에서는 맨눈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다음 주부터는 혜성이 어두워져서 관측하기가 힘든데요. 천문대 망원경으로는 2월 하순까지는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가 그러니까 맨눈이나 쌍안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이제 4위 소식 알아볼까요? 네,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서 국제사회가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이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높아지지 않게 그리고 나아가서 1.5도 이상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로 목표를 잡았는데요. 네. 이 인공지능이 인류의 이 같은 목표가 생각보다 빨리 좌절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스탠퍼드대와 콜로라도 주립대 연구팀이 인공지능의 지구 기후 모델 시뮬레이션을 분석하도록 학습을 시켰는데요. 이 미래를 예측하도록 했더니 지구 온도가 산업화 전보다 1.5도 높아지는 시점이 불과 10년 뒤인 2034년부터 2035년이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될 확률은 50%라고 봤는데요. 1.5도 상승 현실화 확률이 84%에 달하는 시점도 겨우 2040년에서 41년 정도였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10년, 길어야 한 20년 안에는 지금 이런 목표가 좌절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는 건데, 그렇다면 더 최악의 상황인 2도 상승 시나리오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기존 과학계에서는 이 지구가 노력하면은 이번 세기 말까지는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할 가능성은 적다고 봐왔습니다. 네. 그런데 인공지능이 앞으로 반세기 동안 지구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달성하더라도 이번 세기 중반쯤이면 2도 상승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2065년 이전에 지구 온도가 2도 정도 상승할 확률이 80%에 이른다고 본 겁니다. 네. 이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국제사회의 목표 달성 실패보다는 이 더 심각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동기부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정말 최악을 피하려면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3위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올겨울에 유럽을 에너지 위기로부터 구한 것은 풍력과 태양광 확대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환경에너지 싱크탱크 엠버의 분석인데요. 지난해 유럽이 가뭄으로 수력 발전이 급감했고 또 일부 원전이 가동 중단되면서 전체 에너지 수요의 7%의 공급 결손이 발생했는데요. 네. 이 부족한 부분의 6분의 5를 태양광과 풍력이 메웠고요. 나머지 6분의 1만 이 석탄 발전이 대체를 한 겁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EU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가 차지한 비중이 22%로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섰습니다. EU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5%로 확대한다는 이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유럽의 에너지 전환이 큰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정말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유럽에서 전기차 비중도 꽤 많이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유럽연합에서 판매된 신차 가운데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12.1%였습니다. 112만여 대였는데요. 이 2019년 1.9%를 차지했는데 3년여 만에 이 10%를 돌파한 겁니다. 유럽에서 전기차가 가장 많이 판매된 나라는 독일이었고요. 47만여 대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스웨덴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에서도 26만 대 이상이 팔렸습니다. 이 EU에서는 오는 2035년부터 휘발유차와 이 경유차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앞두고서 이 전기차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전기차 시대가 훨씬 더 빨리 올 것 같다, 이런 예감이 듭니다. 자, 이제 2위 소식이죠. 네, 이 냄새를 잘 맡는 동물을 활용해서 사람의 질병을 진단하는 연구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최근 벨기에 연구진이 아프리카 도깨비쥐를 훈련시켜서 사람 가래 표본 속에서 이 결핵균이 섞인 걸 찾아내도록 한 겁니다. 이 훈련을 받은 쥐는 20분 만에 100개의 표본을 검사할 수 있었고요. 정확도는 85%에 달했습니다. 네. 이 기존의 결핵 검사를 하는데 시간이 2시간에서 2주까지도 걸렸던 것과 비교를 하면 시간이 매우 단축된 겁니다. 이 쥐는 탄자니아에서 결핵 환자를 직접 찾는 데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최근에 일본 스타트업이 선보인 췌장암을 탐지하는 선충도 있습니다. 이 1mm에 불과한 선충인데요. 이 사람 소변에 섞인 극미량의 췌장암 관련된 물질을 탐지해서 피하는 습성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한 겁니다. 이 기술은 암 인자가 없는데 암으로 나올 수가 있는 가짜 양성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이 우려가 나왔는데요. 이 회사 측은 초기 췌장암의 경우는 기존 검사법으로도 진단이 어려운 만큼 이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냄새로 어떤 질병을 진단한다는 건 처음 들어봐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기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 소식도 알아볼까요? 네, 조금 아까 이 콜롬비아 판결 기사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공지능 챗봇이죠. 이 챗 GPT가 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오픈 AI가 개발한 챗 GPT는 이 최신 자연어 처리 기술이 적용이 돼서요. 이 편하게 말하듯이 질문을 하면은 사람이 말로 설명해 주는 듯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인터넷에 다양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또 심지어 요청만 하면 노래나 시의 형식을 완벽하게 창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컨대 챗 GPT에게 과학을 주제로 한 시를 지어달라고 요청을 해봤는데요. 네.
시작이 과학, 드넓은 지식의 세계, 심우주부터 전자까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 내용도 내용인데 시의 형식을 띠고 있었고요. 또 영어를 기준으로 하지만 이 운율이 들어맞았고 또 라임도 정확히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 챗 GPT는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접속해서 가입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이 사용도 간편한데요. 이용자가 벌써 1억 명을 넘었다고 추산됩니다. 네. 이 앞으로는 챗 GPT가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 기존 검색 엔진에서는 뭐 인공지능, 오픈 AI 이런 식의 짧은 단어를 입력해가면서 능동적으로 정보를 검색해야 했는데요. 그렇죠. 이 챗 GPT에서는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만 하면은 정확한 답변을 주고 나아가서 창조적인 답변까지 내놓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미국에서 챗 GPT가 의사 면허 시험에서 50%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서 이 면허 시험 통과 이상의 점수를 냈다고 전해졌고요. 로스쿨 졸업 시험에서도 평균 C+ 이상의 학점을 받았고 한 그 MBA 기말 시험에서도 B 수준의 성적을 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전 기사에서도 이 판사가 판결문에 챗 GPT를 활용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아직 초반인 만큼 뭐 긍정의 목소리도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챗 GPT가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숙제를 대신해주는 용도로 사용이 돼서 학교에서 비상이 걸리기도 했고요. 네. 이 오픈북 시험에서 부정행위에 악용될 가능성도 나오면서 챗 GPT의 답변을 잡아내는 인공지능까지 등장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챗봇에 부정확한 정보를 학습시켜서 가짜뉴스를 퍼뜨린다거나 이런 인공지능 챗봇을 해킹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미 의회에서는 늦기 전에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미국 국방정보체계국은 감시 대상에 챗 GPT 등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 챗 GPT는 혁신적인 기술인 건 틀림없어 보이는데요. 이 구글은 최근 챗 GPT와 경쟁할 인공지능 챗봇을 앞으로 수개월 안에 내놓기 위해서 테스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PT를 자사의 검색 엔진 빙에 통합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픈 AI는 앞으로 챗 GPT의 유료 버전인 챗 GPT 플러스를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월 $20, 그러니까 약 24,000원 정도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미국에서만 가입할 수 있고 점차 다른 국가와 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이렇게 언론의 집중 보도가 이어진 뒤에 관심이 훨씬 더 커졌다고 하는데 활용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앞으로도 좀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이언스 핫5 최소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K-방역에는 성공했지만 백신 개발엔 늦었던 이유, 바로 의학과 임상 경험 그리고 연구 능력을 고루 갖춘 의사과학자가 없었던 탓이 큽니다. 미래 바이오 산업은 의사과학자가 주도할 것이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지만 누가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의사과학자 기획 시리즈 마지막 순서 양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에 설립된 카이스트 교원 창업기업. 최대 2%의 유전자만 분석하는 시중 암 유전체 검사와 달리 같은 비용의 모든 유전자를 분석해주는 암 진단 솔루션을 오는 4월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기업의 공동 창업자는 모두 의사과학자로 유전체 분석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과감하게 창업의 길을 택했습니다. 암과 희귀질환 분야의 유전체 데이터들과 임상정보, 환자들의 예후, 약물 사용, 또 인구학적 특징 등과 같은 임상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석해서 매우 정교하게 잘 정리하는 작업을 3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의사들이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들이 나섰습니다. 포스텍은 의대와 병원을 동시에 추진 중인데 올해 의과학대학원을 개원하고 나아가 연구중심 의대와 부속병원 건립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현재 운영 중인 의과학대학원을 오는 2026년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임상교육은 물론 공학과 디지털 교육 등을 통해 공학적 시각으로 임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화까지 이끄는 의사과학자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카이스트는 전문의 과정은 없고 의사 자격증만 따고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기르는 겁니다.
카이스트가 키우는 의사과학자는 공학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생물학, 화학 이런 걸로 무장된 그 의사들이에요. 하지만 의료계의 입장은 이와 다릅니다. 의사과학자의 중요성은 동의하지만 연구 중심 의대나 과학기술 의전원을 새로 만드는 건 의대 정원 증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 의대에서 교육과정을 개편해 연구 기회를 주고 꾸준히 연구할 수 있게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로에 대해서 의사과학자가 된 다음에 자기가 그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경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돼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의사과학자 양성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여전히 구체적인 방안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사과학자 양성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장에 나와서도 꾸준히 의사과학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미국 국립보건원과 같은 의학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합니다. 의사과학자 양성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지만 이해 충돌로 인해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과학계의 힘겨루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의사과학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IT 기술의 발달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바로 곁에 있는 것처럼 소통이 편하게 됐지만 이런 기술이 악용되면 걷잡을 수 없는 큰 문제를 일으키죠. 일본에서 조직적 강도 사건이 발생했는데 필리핀 교도소에서 휴대전화로 지시를 하면서 일본에서 SNS로 사람을 모아 범행을 저지르는 형태였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발단은 최근 일본 전국에서 잇따라 일어난 강도 사건이었습니다. 노인 등이 혼자 사는 집을 노려 돈과 금품을 빼앗은 뒤 숨지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일이 적어도 20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일련의 범행을 필리핀 수용소에 있는 인물들이 주도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현지에서 저지른 범죄로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써 범행을 지시한 겁니다. The Bureau of Immigration has confiscated several telephones, and one of the Japanese nationals had 6 iPhones in his possession. And this is a subject of investigation now within the Bureau of Immigration because these cannot be tolerated. 일본 각지에서 실제 이뤄진 범행은 SNS로 아르바이트를 모아 실행했습니다. 한 건당 수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준다고 SNS에 구인 광고를 올리자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10대에서 30대까지 30여 명을 붙잡았습니다. 전국을 놀라게 한 이번 사건으로 일본 국회에서도 정부의 치안 대책을 놓고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もっともっときちんとやってればですね、今回の強盗っていうのはある種早い段階で端緒がつかめた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不審な訪問者に注意することなど、防犯対策について情報発信を徹底していくこと。 이 사건뿐 아니라 대중을 노린 무차별 범죄도 각지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20년 만에 다시 형사 범죄가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일본 경찰청은 최근 상황이 엄중하다며 각종 범죄에 대응해 경찰관 배치를 늘리는 등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이제부터 전국에 있는 낡은 배, 유선과 도선 100여 척은 운항을 못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안전 조치가 강화됐고 7년간 주어진 유예 기간도 끝났기 때문인데요. 현장은 여전히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호수로 둘러싸인 강원도 춘천 소양강댐 정상. 관광용 유선, 여객용 도선 모두 묶였습니다. 보기엔 멀쩡한데 배를 띄울 수 없습니다. 매표소에도 운항 중단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배가 만들어진 지 30년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다 반납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까지 내서부터 모든 배 자체가 다 돼요. 지금 30년 넘은 배가 다 거의 90%에 99%가 한 대만 지금 살아있어요. 원래 내수면 선박은 설령 제한이 없었습니다. 40년, 50년 된 배도 겉을 새로 칠하고 검사에 통과하면 운항했습니다. 그러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선박 나이를 제한한 겁니다. 오리배 같은 플라스틱 배나 목선은 최대 25년이 지나면 폐기 대상. 철로 만든 강선도 기본 20년에
선박 검사를 통과할 경우 10년을 더해 최대 30년까지만 탈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문제없이 운항을 하고 있던 배입니다. 이곳 춘천 소양호에서 이런 유조선이 모두 21척이 있는데요. 이 배와 마찬가지로 21척 가운데 15척이 더는 운항을 할 수 없는 폐선 대상입니다. 업체 혼란을 우려해 정부도 지난 7년간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유예가 끝나는 시한은 올해 2월 3일. 정해진 시간은 왔는데 대체 선박 건조는 늦어지는 등 현장은 여전히 준비 부족입니다. 배를 건조하는 기간, 지금 배들을 전부 만들고 있어요. 멀쩡한 배 놔두고 만들고 있는데 그 기간만이라도 임시 운항 허가를 해달라는 거예요. 불편을 겪는 건 낡은 배라도 있어야 무트로 오갈 수 있는 내수면 주민입니다. 유명 관광지도 마찬가지. 강원도 춘천을 대표하는 청평사 유원지. 산길을 돌아가는 육로는 마련됐지만 상징적인 호수뱃길이 막히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주가 되는 게 소양강 이제 운행 배거든요. 사실 배가 폐선이 돼가지고 운행을 못한다. 저희 상인들은 먹고 살 길이 진짜 막막한 것 같아요. 현재로서. 건조된 지 30년이 넘어 하루아침 운항이 금지된 폐선 대상 유도선은 전국에 약 100여 척. 7년 유예 기간이 지나 정해진 법시한은 찾아왔고 뱃길은 대책 없이 막혔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가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달 0.5%포인트 인상까지 예고했지만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속도를 늦출 거란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에 이어 3번 연속 빅스텝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3%가 됐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다음 달에도 0.5%포인트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상을 완화했지만 유럽중앙은행은 인상폭을 유지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까지 꾸준한 속도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유로존 소비자 물가는 8.5% 올라 지난해 10월 10.6% 상승 이후 석 달 연속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eeping interest rates at restrictive levels will over time reduce inflation by dampening demand and will also guard against the risk of a persistent upward shift in inflation expectations. 하지만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은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실제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2.14%로 0.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도 발표문에 필요하면 계속해서 금리를 강하게 올리겠다는 문구를 없애서 금리 인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농심이 팩 음료수에 포함된 플라스틱 빨대를 친환경 재질로 만든 종이 빨대로 교체했습니다. 농심은 이번 빨대 교체로 연간 30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비닐 사용을 줄이기 위해 라면 묶음 포장을 밴드로 대체하고 라벨 없는 생수를 출시하는 등 전 제품에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타타 대우 상용차가 전기자동차를 개발 중이라며 내년 연말 이전에 경쟁차보다 주행거리가 20% 향상된 1톤 트럭 전기차를 공개하고 내후년 중반에는 국내 시장에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타 대우 상용차 김방신 대표는 CEO 간담회에서 이번에 공개한 준중형 트럭에 적용한 풀 HD LCD 계기판은 사실 전기차 겸용으로 개발한 것이라며 전기차 트럭의 스펙 작업이 마무리돼서 열심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수소 내연기관 트럭의 경우 국책기관 등과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어 1년 반 뒤쯤 시제품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서울 거주 학생은 일반고에 들어갈 때 석차 백분율이 아닌 절대평가로 성적을 평가받게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교육감 선발 후기고 입학 전형 방법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중학생은 2012년부터 A부터 E까지 등급을 매기는 성취 평가제로 평가받았지만 일반고 선발에서는 출결 상황과 봉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점수를 환산해 매긴 석차 백분율을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원이 초과하는 전체 지원자의 0.1% 정도만 석차 백분율 성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석차 백분율을 산출하는 게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중학교 3학년의 기말고사 성적 마감 시기도 12월 중순으로 정상화하고 교사들의 행정 업무도 덜어질 전망입니다. 대구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공사 현장 앞에서 돼지 수육 잔치를 벌였습니다. 갈등이 2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라는 법원 판결도 나왔지만 양측의 입장은 아직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골목에 모인 사람들, 고기와 국밥을 나눠 먹습니다. 이슬람 사원 건설에 반대하는 이웃들입니다. 지난해 12월 바비큐 파티를 연대 이어 이번에는 돼지고기 수육을 준비한 겁니다. 대구 이슬람 사원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건축주, 즉 이슬람교도와 갈등이 시작된 건 지난 2021년 초. 사원 건축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나왔지만 갈등이 봉합될 여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공사 현장 앞에는 이렇게 주민들이 놓아둔 돼지 머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돼지고기가 이슬람교에서 금기시되는 음식인 만큼 건축주 측은 이를 혐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자신들의 문화를 모욕하고 있다는 겁니다. But I think this situation is disappointing because they are portraying it is like a Korean culture. But actually what I think is they are actually defaming the Korean culture throughout the world. 담당 구청은 이슬람 사원 주변 주택을 사들여 편의시설로 만들겠다며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원 건축 자체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슬람 사원 건립을 위해서는 걸림돌이 되는 주민들을 내쫓겠다는 일방적 통보와 다름이 없다. 편의시설을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그 시설을 누가 이용하겠는가? 외국인 무슬림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직접 현장을 찾았지만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정치권과 행정기관이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동안 주민과 이슬람교도 사이 갈등의 골은 이제 메우기 힘든 수준까지 벌어졌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대상을 뚜렷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전통 회화 기법보다 빛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색과 형태를 화폭에 옮겨낸 화가 바로 클로드 모네인데요. 오늘 사이언스 인 아트에서는 인상파의 개척자 클로드 모네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수경 아트 디렉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인상주의, 예술을 보면 이런 용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인물을 알아보기 전에 인상주의가 무슨 뜻인지부터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인상주의 또 인상파 화가라는 말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모네와 더불어서 세잔, 또 고흐, 고갱이나 르누아르 같은 유명한 화가들이 인상주의에 속하는데요. 네, 인상주의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난 미술 사조입니다. 전통적인 회화의 기법이 아니라 그림의 색채와 질감 같은 요소에 집중하는 건데요. 특히 야외에서 빛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화하는 자연의 색채라던가 시각적인 부분을 순간적으로 포착해서 객관적으로 담는 게 특징입니다. 네, 또 이 인상주의는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에서도 성행했는데요. 인상주의 음악 또한 마찬가지로 변화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면 빛이나 바람, 또 자연처럼 유동적으로 변하는 그 분위기와 다이나믹 같은 걸 음악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인상주의라는 명칭이 부정적인 평가 속에서 탄생한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인상파 화가들이 지은 게 아니라 그들에게 혹평을 한 비평가 때문에 생겨난 말인데요. 네, 먼저 모네가 프랑스 파리 근교의 아르장테유에서 지낼 때 다양한 예술가들과 교류하면서 무명 예술가 협회가 만들어지는데요. 1874년에 이 협회가 첫 전시를 열게 됩니다. 그때 모네가 인상 해돋이라는 작품을 출품하게 되는데 루이 르로이라는 비평가가 이 작품을 보고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저 그림 속에는 어떤 인상이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 얼마나 자유롭고 편한 솜씨인가.
저 바다 풍경화가 그려지기 전에 벽지 상태가 더 바다 같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혹평을 했을까요? 당시에는 자연 풍경을 야외에서 실제로 보면서 순간순간 그리는 건 흔치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풍경화는 어떤 우리 머릿속에 이미 있는 전통적인 형태와 색을 캔버스에 그려내는 게 일반적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비평가가 보기에는 모네의 작품이 자신이 생각하는 풍경화와는 다르게 보였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조롱이 한 사조의 이름이 됐다는 사실이 참 재밌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모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인상파의 개척자 클로드 모네 어떤 작가인가요? 네, 오스카 클로드 모네는 1840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는데요. 영국의 항구 도시인 르 아브르에서 성장했고요. 이때 인상파 화가들에게 영향을 끼친 프랑스의 화가 외젠 부댕을 만나게 됩니다. 네, 외젠 부댕은 특히 바다를 작품에 많이 담았는데요. 이 해변에 비치는 밝은 빛과 색채를 잘 표현한 작가로 유명합니다. 이런 외젠 부댕과 함께 야외에서 작업하면서 기초를 다지게 되고요. 큰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네, 또 이때 네덜란드의 풍경화가인 바르톨드 용킨트도 만나서 빛을 포착해서 묘사하는 법도 배우게 되거든요. 네, 모네는 일찍이 좋은 스승들로부터 탄탄하게 가르침을 받은 셈입니다. 또 19살 때 파리로 넘어가서 그 아카데미 쉬스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네, 파리에서 르누아르 등과 만나면서 교류하고 또 영감을 주고받습니다. 1871년에는 아르장테유에서 지내면서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첫 번째 그룹전을 열기도 하고 인상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1886년까지 총 8번의 인상파 전시가 이루어지는데 꾸준히 작품을 출품하고 또 활동하면서 인지도를 쌓고요. 이후에 하나의 주제로 연작을 많이 그리는데요. 특히 건초더미 연작과 수련 연작 등이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네, 아마 클로드 모네 하면 많은 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수련 연작을 꼽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작품인지 알려주시죠. 네, 모네의 수련 연작 굉장히 유명하죠. 아마 가장 많이 알려진 대표작일 텐데요. 이 작품은 지베르니의 정원을 배경으로 그려진 작품입니다. 네, 모네가 젊었을 때 이 지베르니의 자연 풍경을 보고 감탄해서는 내가 나중에 큰 돈을 벌면 지베르니의 집을 얻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네, 1890년에 정말로 이곳에 집을 마련해서 정원을 정성스럽게 가꾸는데요. 모네가 이 지베르니의 자연에 대한 애착이 남달라서 여러 명의 정원사를 두고도 자신이 직접 정원을 관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수련 연못을 소재로 30여 년간 약 300점의 연작을 그렸는데요. 이 연못의 빛과 대기에 따라 변화되어 보이는 풍경을 포착해서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근데 그림을 보면 아득하다, 찬란하다 같은 단어들이 떠오르는데요. 이 모네의 수련 연작에서는 형태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물과 그 위에 떠있는 수련이 빛과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 또 부유하는 풍경과 분위기 자체를 시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수련 연작에서는 하나의 사물이 주인공이 아니라 수면과 수련, 또 공기와 빛의 장면 자체가 주제인 겁니다. 아, 네. 300여 점의 수련 연작을 그렸다고 하니까 굉장한 다작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모네가 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작품을 계속해서 그렸다면서요? 네, 이 모네는 백내장을 앓게 되는데요. 이 시력 악화로 눈이 점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꿋꿋하게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빛에 따라 달라지는 자신의 정원을 계속해서 담았는데요. 모네가 생을 마감하기 1년 전인 1925년까지도 붓을 놓지 않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때문에 말년의 작품들은 형태가 더욱 흐릿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때의 작품들이 훗날 추상화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몸이 불편한데도 끝까지 작업을 한 걸 보면 정말 예술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열정적으로 작업한 모네 작품이 최근 어떤 테러를 당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모네 작품 중에는 수련뿐만 아니라 건초더미 연작도 유명한데요. 이 건초더미 연작 중 한 점이 2019년 5월에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당시 1억 1,070만 달러, 한화 약 1,318억 원에 낙찰돼서 화제였거든요. 네, 모네 작품 중에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건데요. 1890년에서부터 91년 사이에 그려진 작품으로 이 모네가 지베르니 자택에서 작업한 25점 중 한 점입니다. 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건초더미의 작품 모습을 담은 작품인데요. 네, 이 작품이 최근 세계적인 명화를 찾아다니면서 시위하는 환경운동가들에 의해서 습격됐었죠. 네, 화석 연료 사용을 반대하는 기후단체 활동가들이 독일 바르베리니 미술관에 전시 중이었던 이 건초더미 작품에 으깬 감자를 끼얹으면서 네, 시위를 벌였습니다.
네, 이 작품은 독일의 하소 플래트너라는 컬렉터의 소장품으로 미술관에 연구 대여해주면서 전시 중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유리 액자 덕분에 원화 자체에는 손상이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환경운동가들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고자 스포트라이트를 위해서 반 고흐의 명작 해바라기,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복제본 등을 포함해서 여러 점의 명화를 찾아다니면서 시위를 벌였고요. 미술계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크게 이슈였습니다. 네, 자 이런 그 행위 때문에 미술 애호가들의 비판이 크게 이어졌던 것들이 저도 기억이 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네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미술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바로 프랑스의 오랑주리 미술관입니다. 네, 오랑주리 미술관은 한때 왕궁의 오렌지 나무 온실로 사용되던 곳인데요. 이미 나폴레옹 3세 때부터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었다고 합니다. 1922년에 모네가 수련 연작을 이 미술관에 기증하기로 한 후에 미술관 측에서는 작품에 맞게 전시 공간을 설계하는데요. 그 결과 프랑스로 여행 가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 수련 연작을 제대로 관람할 수 있는 오랑주리 미술관을 일부러 찾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전시 공간 자체가 둥근 타원형으로 돼 있어서 이 모네의 거대한 수련 작품들이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참고로 모네의 작품뿐만 아니라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 작가들의 다른 작품도 볼 수 있는 곳이니까요. 프랑스에 가신다면 꼭 한번 들러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저도 작년에 오랑주리 미술관에서 관람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미술관을 사방으로 꽉 채운 연작을 보고 감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파리로 여행 가신다면 꼭 한번 들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수경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때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은 뼈와 치아가 약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뉴욕 버팔로대 연구팀이 잘 때 코를 심하게 골면서 자주 호흡이 끊기는 수면 무호흡증을 가진 사람 19명을 포함해 성인 38명을 조사한 결과 수면 무호흡증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아와 두경부 골밀도가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수면 무호흡증이 체내 산소 부족과 염증,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 뼈 대사를 방해할 수 있다며 심해지면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고 치아가 들뜰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몸집이 크고 순종인 반려견이 몸집이 작은 잡종견보다 더 어린 나이에 암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암 진단 업체 패티엑스는 암에 걸린 개 3,400여 마리를 분석한 결과 체중이 75kg 이상인 개들은 평균 5살에 암 진단을 받았다며 체중이 2.5에서 5kg인 개들의 평균 진단 나이인 11살보다 빨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순종개들의 암 진단 평균 나이는 8.2살로 잡종견 등의 9.2살보다 다소 일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개의 암 검사는 7살 정도부터 하는 것이 좋다고 보이지만 품종 등에 따라 일부 개는 더 일찍 암 검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여성 과학기술인이 연구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여성 과학기술인 단체 신년 간담회에서 인구 감소 시대에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한 여성 과학기술인을 육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문혜리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활용 지원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계속되면 2050년엔 20여 개 대학만 이공계 대학원 운영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과학기술정책 브리프 보고서에서 최근 3년간 이공계 대학원생 비중이 미래에도 이어진다는 가정하에 이공계 석사과정생은 2021년 4만 6천여 명에서 2050년 2만 2천여 명으로 박사과정생은 4만 1천여 명에서 2만여 명으로 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우수연구 중심대나 거점 공립대, 수도권 대형 사립대로 몰리는 현상을 고려하면 2050년에는 20여 곳만 이공계 대학원 운영이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과 관련 부처, 지자체가 이공계 대학원 규모를 줄이는 적정 수준의 다운사이징 준비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찬바람 속에서도 계절의 시간은 흘러 어느새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이 다가왔습니다. 올겨울은 북극 한파뿐 아니라 고물가, 에너지 위기 등으로 마음까지 춥게 느껴졌는데요. 봄의 시작과 함께 모든 어려움들도 눈 녹듯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